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부동산 문제까지 궁금한 점들 질문합니다. 네, 오늘은 젖바둑이 아닌 맞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어제 AI 한도를 꺾었던 이세돌 구단이 오늘은 122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속보와 함께 오늘 대국 내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하고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2.4%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건설과 토목도 경기 부양 수단으로 복귀합니다. 어떻게든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경제 정책 목표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란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하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개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씨와 음주운전 논란 끝에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던 조대엽 교수 등이 기용됐습니다. 교체된 차관과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에 도착해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한 데 대해서 중국의 공조 체제를 유지하자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AI 한돌과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 122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2점을 깔고 시작한 1국에서 불개승을 거둔 이세돌 구단은 오늘은 맞바둑으로 승부를 펼쳤지만 아쉽게 패했습니다. 네, 두 번째 대결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어제 토종 알파고로 불리는 인공지능 한돌을 꺾었던 이세돌 구단이 오늘은 아쉽게도 졌습니다. 네, 한돌에게 핸디캡을 줬던 어제 1국과는 달리 오늘 대국은 양측이 동등한 조건에서 대결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122수 만에 불개패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세돌 대 한돌 대결 두 번째 대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승리가 승부가 끝이 났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 오늘은 예상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지는 것이야 그럴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초반에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너무 좀 쉽게 패배한 것 같아서 정말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초반에 좀 때리는 실책이 나왔었던 거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어요. 이제 그냥 뒤로 받았어야 되는 거를 변으로 밀면서 백이 뛰면 손 빼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인터뷰에도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사실 그동안 호선바도 많이 못 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실수라 한 집에서 두 집 정도? 이 정도 실수라. 역시 좀 초반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팀장님, 한정 팀장님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표정이 조금은 살아나셨어요. 어제 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호선 대결이었습니다. 좀 자신 있긴 했지만 오늘 승리를 거뒀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특별히 기분이 좋거나 그런 것보다 좀 좋은 승리가 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건 좀
자, 그래도 또 오늘은 9개를 넘겼습니다. 내일 이제 21일 마지막 상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 2점에 더 7시 반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목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어제 이세돌부장께서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은퇴하신 자리에 저희가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 꼭 좋은 승부가 펼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세돌보다 이제 마지막 3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곡은 이세돌보다는 고향인 신안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다시 승부가 원점이 됐어요. 2점에 7집 반. 첫 판에서는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3곡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 승부가 당연히 세 판을 두는 거였습니다만은 1국과 2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김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연 가령 제가 1국이 이기고 오늘처럼 2국을 패한다면 정말 승패 따지지 말고 정말 사실 1국은 제가 좀 초반에 많이 준비한 것이었고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이기는 데 집중한 1국이었다면 마지막엔 정말 좀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제 바둑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둑을 짜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이겼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2점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마음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중국의 뭐 절에나 골락시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에게는 사실 좀 이기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봤을 때는. 근데 한돌은 아직 젖바둑에서는 조금 완성이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기는 바둑보다는 좀 더 진짜 마지막이니만큼 이세돌답게 바둑을 두도록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특히 1국을 이기고 2국에 뭐 지더라도 정말 조금 정말 이세돌 다운 바둑을 두고 싶었는데 초반에 좀 아마 그 변으로 미는 순간부터는 좀 그렇게 뭔가 판을 짜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너무 쉬운 데서 그냥 어이없는 실수가 나와서 저도 좀 가슴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신 분들에게도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 인터뷰해보면 느낌이 오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한돌 확실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지금 이세돌 구단은 1곡과 2곡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자신의 이세돌다운 바둑을 못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세돌 구단의 바둑두는 모습을 어쩌면 이번 21일 펼쳐진 마지막 3곡이 한동안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3곡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이세돌 구단이 말하는 초반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한데 이 기자회견 내용 포함해서 잠시 뒤에 오늘 대국 2국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과 민자, 공공부문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발굴하고 또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내년도 성장률을 2.4%로 올리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와 함께 낮아진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저성장 경제를 돌파해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내년도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기 착공을 지원한 것처럼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 15조 원을 추가 발굴하고 민자 사업 15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가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내수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검토되고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6개월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 관광객에 대한 비자 편의 확대 등을 통해 한국 방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유치도 추진됩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23조 원이 늘어난 240조 원의 수출 금융이 지원됩니다. 또 정부는 512조 3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을 상반기 중으로 62% 집행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내수 활성화, 정책 효과 등으로 내년 성장률은 2.4%, 취업자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먹거리 발굴 투자와 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구조 혁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40대에 특화된 고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이렇게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 반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는 그동안 경기 부양에 활용하지 않겠다던 건설과 토목에서도 투자를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기존의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흔적만 남기고 단어 자체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인데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토목건설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2018년에 14%나 줄였고 올해도 겨우 4%만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무려 17% 넘게 증가합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이 건설 투자 촉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토목건설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GTX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23조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과 도시재생사업도 건설 경기를 키우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기엔 내년에는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잠재 성장률이 계속 주저앉는 상황에 올해 재정지출 확대로 겨우 떠받친 경기 하방 국면을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반도체 경기 개선이 기대되는 내년엔 흐름을 반드시 반전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저성장 시기는 빨리 우리가 최단 기간 내에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우리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전망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엔 경제정책 목표 맨 앞에 올랐던 소득 주도 성장은 포용 기반 확충 분야에 녹여서 반영되고 단어 자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신사옥 등 올해는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과 달리 내년엔 15조 원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민간 투자 확충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확대 경제장관 회의 발언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대 규모인 512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산업 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부분 구조 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 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첨예한 대치에 4+1 공조마저 자중 질환에 빠지면서 국회는 꽉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네, 논의에서 고립된 자유한국당은 또 장외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당원들의 국회 출입을 허락해달라며 국회 사무총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규탄 대회 첫날인 지난 월요일에 국회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말들이 이러저러 많았는데 한국당 집회 벌써 나흘째네요. 네,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에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장을 마련한 자유한국당 국회 안팎에서 벌써 나흘째 규탄 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국당 의원, 당원들은 이대학법 날치기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형사 고발까지 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규탄 대회 직전에는 한국당 원내 부대표단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가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유튜버의 취재 활동을 막을 권리는 없다면서 출입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여당 의원실에 왔다고 하면 국회 출입이 된다고 말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정당 행사는 내규 위반임에도 관례적으로 묵인해왔지만 지난 월요일에 1시간 안에 마친다고 했다가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고 받아쳤습니다. 네, 국회 대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한국당을 뺀 이 정당 간의 이른바 4+1 협의체도 선거법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고요. 네, 마침표만 남은 분위기였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의 쟁점, 석패율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선거법 대신 안건 처리 순서를 바꾸자는 말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충분히 다시 토론하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민생 먼저,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석패율제는 못 받겠다. 급한 대로 민생법안과 공수처 설치 먼저 처리하자 이 말인데 야3당은 선거법 먼저 하기로 오래전에 합의했다며 발끈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모두 선거제 파투의 책임을 넘기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혹은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를 한다는 말로 여당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여당과 원래 날을 세워왔던 한국당 역시 예산을 도둑질해 날치기 처리한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국민한테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서 그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네, 선거법을 둘러싼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본회의 개최도 또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잠시 뒤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자세한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담당 특별대표가 오늘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안보리 결의안 초안 형태로 요구한 뒤여서 중국과의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자, 우선 비건 대표, 중국에 도착을 한 겁니까? 네, 1시간 전쯤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은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짧게 말을 하고 시내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러자오 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해서 중국 인사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부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최근에 제출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있어서 안보리가 지금까지처럼 확고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다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에 상응해서 제재를 일부라도 풀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북한이 그동안 핵 관련 시설 일부를 폭파했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미국도 회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 비건 대표의 중국 방문에 맞춰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베이징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도 나왔지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평양발 고려 항공 여객기가 오늘 낮에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내렸는데 최선희 부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비건 대표가 만나게 되는 러자오 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러자오 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전에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사국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당사국들이 자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대화와 협상으로 각각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입장을 비건 대표에게도 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 부부장의 이런 언급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해제해야 하고 또 북한도 이에 상응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러자오 후이 부부장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대화와 협상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치적 해결의 틀 안에 있기는 하지만 기회와 도전이 지금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러 부부장은 또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는 하겠지만 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요구 결의안 문제는 논의 일정에 지금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 포기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 청와대 측에서 불출마 조건을 내건 적은 없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적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임 전 최고위원, 지난 10일에 중앙지검 조사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출석이죠? 네, 임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2시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울산지검에 직접 내려가 임 전 최고위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출마 조건으로 청와대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걱정해주는 얘기가 나와 자신이 먼저 오사카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아까 말씀처럼 지역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좀 자리 가서 있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죠. 뭐 이런저런 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뭐 오사카 출마사 대신에 고백하라고 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우리 한병도 수석이 얘기했죠. 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경선 포기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하명 의혹 관련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수첩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언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포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YTN과의 통화에서 실제 경선 포기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자리 제안이 오면 받고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친구들의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말을 번복했습니다. 네, 바로 그 조금 전 언급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수첩에 관한 보도들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 관련 메모들 말고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업무 수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표현과
회의 날짜, 관계자 논의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을 받고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VIP 직접 출마 요청이라는 문구와 지역 현안 사업을 나열한 VIP 면담 자료라는 메모도 받다고 했습니다. 수첩에 등장하는 VIP는 대통령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함께 송부시장과 청와대 모 비서관이 만나 후보 공약을 논의하는 내용, 그리고 산재 모 병원 설립을 자초시키면 좋다는 메모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에서 이야기한 건지 기자들이 소설을 쓴 건지 알 수 없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정치권을 달구는 핫한 인물들을 직접 만나봅니다. 생생하고 뜨거운 정치 인터뷰 YTN 당당당. 오늘은 바른미래당 당대표실로 손학규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당대표실 벽에 보면 뭐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선거제 통과 그리고 뭐 이렇게 달리려는 사람의 형상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저희 국회를 바꾸는 것이 민생이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지금 민생 경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근데 국회 정치가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죠. 오히려 폐해가 되고 있죠. 이거는 거대 양당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권 싸움만 하는 이런 제도에서 비롯된다. 선거 제도를 바꿔서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해나가자. 그것을 위한 기초가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통과를 그 시발점으로 민생을 살리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도 선거제 개정안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관심거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야4당의 4+1 협의체도 논의가 참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은 협상 안 하시나요? 오늘 그 협상할 것이 없죠. 어제 4당 대표가 모여서 선거제 개편의 어떤 기본 방향을 합의를 했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를 해달라라고 야4당에게 사실상 제안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재고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패율제도가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구도 타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석패율제도 도입을 간절히 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당대표를 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석패율제도를 못하겠다? 이거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제1당으로서 오직 그 몇 개 의석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부에서는 석패율제가 뭐 중진 혹은 뭐 유력 정치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도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뭐 일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비판. 아이고 참나. 아니 석패율 제도가 어떻게 중진을 그런 얘기를 그건 맡아도 옵니다. 뭐 저 손학규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손학규는 국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중진구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었다는 그 중복 출마제, 네. 그게 오히려 중진 구제형이 돼서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석패율 갖고서는 제일 점수를 득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중진일 경우에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석패율은 6개 구역에서 한 사람씩, 워낙 2사람씩이었던 거를 한 사람씩으로 나눈 거거든요. 거기에 그 중진을 집어넣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제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할 일이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정치 개혁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고요. 야삼당에서도 충분히 뭐 양보할 만큼 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대표님? 아니 도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들이 지금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율을 50%로 낮추고 225석에서 75석 그것을 50석으로 낮추고 네, 그렇죠. 거기에 또 30대 20으로 그 껍데기 캡을 씌우고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양보를 합니까?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보를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했었던 석패율 제도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개혁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지역구 225석의 비례 75석 원안으로 본회의에 붙여서 표결을 하자.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안이 나오는데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225대 75 하면은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250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되는 걸 뻔히 알고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할 테면 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사실상 그 안으로 갔을 때 부결될 거라는 어떤 분석들이 지배적인데요. 그래도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그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하기 싫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가 의석수를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검경 수사 조정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 조정 이런 거 할 생각 없으면 그럼 그대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패스트트랙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게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어. 뭐 이런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고,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권 이걸 그 순서대로 함께 하자고 벌써 합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 뭐 합의를 해놓고 석패율 제도가 우선은 끌면서 이걸 바꾸자 이런 자세 갖고 어떻게 나라를 이끕니까? 나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것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안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자면 민생 법안들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라는 제안도 했어요. 야당들의 대답을 기다린다는데. 왜 그런 꼼수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거법 투표부터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와서 민생법안을 해요. 민생법안 지난번에도 몇 개 하고 했는데 민생법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거법 투표 이거부터 하고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하자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생을 가장 중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대 양당이 끝없이 싸우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가 민생에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못합니다. 우리 독일과 같이 유럽과 같이 다당제에서 연합정치를 하면서 다른 당의 정책도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통합, 정책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민생을 살리자. 그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당 이야기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거대 양당의 오만함을 불식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다당제 국회고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걸음을 띄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아니 도무지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당 만들겠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제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정도 여쭤보고요. 사실은 당내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YTN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전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안 전 대표 측의 반응은 있었을까요? 뭐 아직은 반응이 없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돌아오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구정 전에는 정초 그 전에는 돌아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안 전 대표하고 각 직접 소통이 되는 분으로부터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 전 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 내분으로 아수라장인데 거기 들어가서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들어와서 몇 년 됐지만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었고 또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들어오면은 당신 허구자 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줄 테니 그래 들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권을 주신다면 이제 손학규 대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손학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희가 안철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큽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부에 대한 불신, 경제, 안보 모든 게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나흘째 길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제1야당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넓어지는데 중간지대에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바른미래당 내홍으로 그동안 몸살을 앓았는데 워낙 제가 유승민 대표에게 와서 일을 해라. 당신이 주인 역할을 해라. 경제도 어려운데 당신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지 않느냐. 당신은 개혁 보수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보수를 바꿔라. 그러나 진보를 배제하지 말아라. 진보를 배제한다는 건 호남을 배제한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보수 진보 자유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출신 또 민주당 출신 다 함께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지금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중간지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이 많습니다. 또 제3지대가 새로운 길을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고 그런 국민들에게 여기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가 물론 정치를 여러 해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 사이에 아직도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가 사실 독일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안 대표님이세요? 안 대표 독일 가라고. 미국은 당신이 잘 아니까 또 독일 가서 4차 산업혁명도 배우고 독일과 유럽의 정치 제도도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한 1년 반 가까운 휴지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자기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생각도 하고 새로운 정치인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들어와라.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를 대신하는 대신 물어보는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모든 게 완전히 정리돼서 레드카펫 깔고 꽃가마 타고 그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겠다. 또 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 벌써 한 달 됐습니다만 유승민 대표는 같이 안 간다. 자유한국당 같이 안 간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바른미래당과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혀라. 근데 그러려면은 이쪽에서 뭘 좀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럼 그걸 나한테 물어봐라.
그럼 내가 답을 하겠다. 그래서 언론에 지금 이제 나가고. 유승민 대표 함께 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워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한테 직접 듣는 건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그 소통의 길이 되는 직접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1 협상의 향배와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듣고 말씀 좀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보 상황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바둑 얘기로 돌아와서 이세돌 구단이 국산 인공지능 한돌과의 은퇴 대국 두 번째 경기에서 122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네, 김재형 기자 그리고 최근 바둑과 인공지능에 대한 다큐를 제작한 김동민 YTN 플러스 디지털 센터장과 이번 대국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둑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할 거고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AI의 어떤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이국은 불개패를 했습니다. 대국을 좀 분석하기 전에 두 분 모두 이 3년 전에 알파고 대국 때도 취재하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오늘 대국 보시면서? 어제 1국은 한돌 AI가 약간 바둑 한 3, 4급 정도면 알 수 있는 수를 착각을 못 봐서 그렇게 버그 같은 것으로 싱겁게 바둑이 끝났다면 오늘도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좌상에서 조금 순간적인 착각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또 이야기를 했던데요. 네. 그 착각으로 그 다음부터는 형세가 기울어서 어떻게 전단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전투를 좀 하려고 해봤지만 방패, 완벽한 방패처럼 한돌이 막아내서 끝난 바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두 분도 이제 바둑 취재도 계속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신지 잠깐 짚어갈 겸 두 분 바둑 실력, 기력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신지 잠깐 일단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저희는 같아요. 그렇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두 앵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는 수준일 테지만 저는 기력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냥 초급 수준의 바둑을 조금 기초적인 지식 정도만 아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설을 해줘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마추어 지금 한 5단 정도 될 겁니다. 5단, 6단 정도. 네. 타이잼이라는 사이트, 오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안 둔 지가 또 꽤 됐고 아마 5, 6단 정도는 될 겁니다. 꽤 뒀는지 얻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면 초급, 그다음에 급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몇 단, 그다음에 이제 프로 몇 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러 번 보도에 나갔지만 동등한 조건의 어떤 호선 맞대결하는 바둑에서 아무튼 불개패, 계산할 필요 없이 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앞서 기자회견 보니까 이세돌 구단 계속 초반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본인이 강조하던데 어떤 실수라는 겁니까? 큰 실수는 아닌데요. 네. 프로들이 볼 때는 큰 실수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볼 때는 한두 집 차이, 두세 집 차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실수보다는 오늘 사실은 대국에서 실력 발휘가 안 됐다.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한돌은 원래 지금 사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은 중국의 절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에가 지금 두고 있고 그리고 최정상 프로 기사한테 2점에서 3점 정도를 깝니다. 프로 기사가 세계 최정상 기사가 그 정도 깐다 그러면 그리고 덤을 또 줍니다. 7지 반을 프로 기사한테 너 가져라 먼저. 그러니까 2점. 근데 어제 이세돌 구단이 2점을 둔 바둑을 보면 2점을 깔고 덤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줬거든요. 7지 반이. 그러니까 차이가 좀 상당히 크다. 근데 그 2점 바둑에서 또 실력이 그렇게 차이가 진짜 진검승부 나오기 전에 싱겁게 끝나버려가지고 사실은 3국이 더 2점 바둑에서 또 버그가 안 나온다면 정말로 최정상 기량을 이세돌 구단이 발휘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될까? 이것이 곧 한국 AI 기술의 현주소를 또 말해줄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3국이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이국을 좀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왜 초반에 좀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많이, 그러니까 아까 기자회견을 봐도 많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심리적으로 흔들린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오늘 왜 그런 어제 실수가 1구 나왔을까요?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시간이 없겠지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한돌 어이없는 실수로 그 이세돌 구단이 이겼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좀 이기면 허무하다. 예. 뭔가 더 싸우고 또 뭔가 더 하고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그런 네.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AI가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뭐 없겠지만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오늘은 거꾸로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약간 긴장감, 그 2점을 놓고 시작했을 때 긴장감은 약간 좀 떨어진 것 때문에 뭐 있지 않았을까.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이세돌 구단이 국후 인터뷰에서 예. 네.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실수인가요? 어떻게? 뭐 이례적이라고까지는 조금 표현하기는 좀 성급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소위 어제처럼 2점을 깔고 두는 젖바둑에서는 조금 뭐 인간이 아주 불리할 수는 없겠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네. 오늘처럼 일반적인 동등한 방식으로 하는 이제 맞바둑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초반에 특히 이 인공지능의 강점이 초반 승부에서 굉장히 강해요. 네. 계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추정컨대 아마 초반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어떤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이국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초반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갔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연결해서 그 이세돌 구단이 저다운 바둑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고 했거든요. 이세돌 구단 다운 바둑이라고 본인이 표현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바둑? 네, 이렇게 어떤 잘 바둑인가요?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불리한 형세가 그 시작이 된 다음에 계속 뭔가 그러니까 AI한테 A가 좋다, B가 좋다 선택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예. 근데 A, B라는 이 변수가 많아지는 것이 뭐 이제 패 같은 거 바둑에서 패 같은 것도 있고 A, B, C, D, E, F 중에서 어떤 거 2개를 고를래?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많이 준다면 직관이 있는 그 프로기사는 감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네. AI한테 그런 것이 이제 이른바 이세돌 바둑이죠. 오늘도 그 마지막까지 그 중앙 그 한돌의 대마를 어떻게 엮어보려고 계속 그렇게 했던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기울어질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팽팽했을 때 그런 것이 나온다면 예. 그것이 이제 이세돌 구단이 원하는 그런 바둑이겠죠. 보통 때, 제가 네. 한마디 더 첨언을 네. 하자면 이세돌 구단은 좀 이런 게 되게 강점인 게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피하지 않고요.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긴 게임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수를 두지 하면서 자꾸 흔들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열세인 상황을 뒤집기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네. 승부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예. 절망적인 분위기에서도 묘수를 찾아내고 뭐 이런 계속 다른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제3의 길이 또 있고 또 제4의 길이 있고 이걸 계속 만들어내면서 판을 어지럽게 만들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승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는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그것이 전성기 때 보여준 이세돌 구단의 근데 오늘은 본인이 바둑이었습니다. 생각할 때 그게 안 나와서 아쉬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3년 전과는 다르게 또 AI가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지금 이미 인간보다 실력이 뛰어난 걸로 네.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심리전 같은 것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둑계에서도 인공지능이 보편화가 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 보편화가 된 건가요? 네, 어제 뭐 연결해서 보면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가 네. 이 하루의 시간을 AI는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했을 때 김재영 기자가 아마 머신러닝이라고 했나요? 네, 계속 네, 공부할 거다, 네, 학습할 네, 거다 했기 때문에 네. 대체 하루 동안 얼마나 학습을 했나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산술적으로 인간이 뭐 밥 안 먹고 24시간 도발 몇 판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머신러닝이라는 기능 자체가 뭐 하루에 수천 판, 뭐 많게는 수만 판까지 성능에 따라서 다 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루 사이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은 뭐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요? 3년 전에는 우리가 알파고가 바둑을 둘 수 있어라고 대국 전에요. 예.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웬만한 프로 기사는
다 인공지능을 통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바둑으로 따지면 뭐 스승이나 어떤 계열이 있었거든요. 개성에 따라서 예. 뭐 누구파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앞으로는 제 예상에는 뭐 알파고파, 한돌파 뭐 이런 계열이 나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보편화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이 곡은 뭐 불개폐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마지막까지 버틴 기사는 이세돌 구단 아니겠습니까? AI를 상대로 또 은퇴를 결심한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인공지능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은퇴를 결심한 이유가 AI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프로기사 중에서 AI를 통해서 그 바둑을 배우는 연구하는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것이 그 사실인데 네. 100%는 아닙니다. 이세돌 구단도 AI를 공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천재과 기사들은 AI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바둑을 공부하면 바둑이 약간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평소에 얘기했지만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도 바둑은 예다, 예술이다.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먹과 맛이 있는 거다. 예. 그것을 AI로 두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내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AI로 한 기사들은 실력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있고 성적을 내고 뭐 이호승 프로나 박하민 프로나 뭐 AI를 많이 공부한 기사들은 성적이 실제로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다 AI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AI를 상대로 연습을 하는 게 그 바둑 기사만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또 그러게요. 우려도 아까도 있더라고요. 그 김재영 그 기자가 말씀했지만 그 그림에서 뭐 야수파, 인상파, 뭐 조연출주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바둑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은현 하면 뭐 발 빠른 행마, 예. 굉장히 속도가 빠른 뭐 그다음에 이창호 하면 돌붙여 계산 신산이라고 그러죠. 신의 계산, 네. 계산력. 그렇게 다 고바야시는 뭐 지하철 바둑이고 조치훈 구단은 실리의 화신이라고 그러고 다 그 닉네임이 있습니다. 뭐 대마 킬러도 있고 그런데 AI 시대에는 더 이상 그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약점이 없어야 되고요. 네. 모든 걸 잘해야 됩니다. 포석도 잘해야 되고 중반 싸움도 잘해야 되고 종반의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약점이 있으면 세계 최정상급에 올라서기 힘듭니다. 그것이 지금 AI가 바둑계에 가져온 변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재밌는 논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하나 추가를 한다면 이세돌 구단이 실제로 아까 은퇴하는 어떤 결심하는 배경에 AI의 어떤 이런 보편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 이세돌 구단의 성적을 AI, 그러니까 알파고 이후 또 그다음에 지금 알파고 인공지능 어떤 보편화 전후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추이를 비교한 거죠? 예,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김동민 센터장이 다큐에서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파고 대국 1년 전에는 승률이 한 66%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알파고 대국 그리고 엘프고가 지금 보편화돼 있는 바둑 AI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네.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 이후로 이 엘프고가 공개되기 전까지 71%였는데 보편화가 된 이후 지금 현재 이세돌 구단의 은퇴 전까지 승률은 이번 대국을 제외하고요. 48%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적에서도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저게 몇 달 전 기사인데요. 몇 달 전 데이터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파고에 대한 학습 경험을 1년 동안은 이세돌 구단이 독점했습니다. AI, 그러니까 세계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AI하고 바둑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엘프고뿐만 아니라 뭐 미니고, 뭐 릴라제로 여러 가지 바둑 그 AI가 나오면서 그것이 프로 기사들한테 대중화됐어요. 예. 학습을 배우니까 거기는 실력이 좋아지겠죠.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게 100%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바둑은 체력이 또 중요하고 뭐 체력이 떨어지면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가 상당히 이것일 수 있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립니다. 뭐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인간끼리 경쟁하는 시대에 또 기계하고 또 AI하고도 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나 좀 피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1국, 2국을 치렀고 이제 3국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앞서 김동민 기자께서도 3국이 좀 기대된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3국이 좀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치수고치기 방식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2국에서 졌기 때문에 3국은 1국처럼 다시 이제 두 점을 깔고
두는 바둑인데 예. 앞서 보셨다시피 1국에서 이 한돌이 약간 버그에 가까운 실수를 했거든요. 네. 주된 원인은 뭐 추정입니다만 네. 젖바둑에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이틀, 뭐 이제 토요일 경기니까 한 나흘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예. 이 나흘 사이에 이 한돌이 이 젖바둑에 정말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네. 1국에서 했던 실수를 굉장히 좀 체면을 구겼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예.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갑니다. 예. 그 관전 포인트 하나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3국에서 한돌이 이긴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세돌 구단 그리고 바둑 팬이고 이세돌 구단 팬이기 때문에 좀 예. 아쉽고 그리고 2점도 그 덤을 거꾸로 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객관적으로 만약에 버그 같은 문제가 있지 않다면 사람이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중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한돌을 만든 NHN에서 예. 한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알파고 버전이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파누이 것도 있긴 한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뒀었던 그 버전이 알파고 리입니다. 그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고 마스터. 그게 커제 구단을 3대5로 이겼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알파고 제로인데 예. 알파고 제로하고 알파고 마스터하고 뒀을 때 100번을 뒀거든요. 이제 89승 11패. 알파고 제로가. 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뒀던 알파고 리하고 뒀어요. 100번을 뒀는데 100점 100승.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100점 100승이면 한 2점 차이는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쉬는데 한돌은 어디 있느냐? 그 사이에 알파고 마스터쯤에 있겠다. 그러면 AI 기술을 보면 2년 정도 느린 거잖아요, 사실. 2년 정도 느린 거니까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이기면 바둑 팬으로서는 좋겠는데 네. 한국 AI 기술이 아직도 여기밖에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예. 또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서 결과에 관계없이 이세돌 구단이 가진 걸 한번 마음껏 발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이세돌과 다운 바둑, 본인다운 본인이 바둑? 스스로 얘기했던 그런 바둑을 좀 둬봤을 때 한돌이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그래서 한국 AI도 요 정도까지 왔네. 이런 희망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있을 3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 그리고 김동민 기자와 함께 이세돌 구단의 대국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세인트루이스에서 활약하게 된 김광현 선수는 선발 투수로 뛰길 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부터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지는 변화구의 완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현은 3년 전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오히려 직구 구속이 시속 2km 이상 빨라졌습니다. 150km를 넘는 강속구와 140km에 육박하는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루는 토대가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입단 기자회견에서도 김광현은 슬라이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슬라이더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계속 던져왔기 때문에 위닝샷으로 쓸 수도 있고 카운트볼로 쓸 수 있는 일단 스피드 조절도 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다고. 김광현은 팀이 원하는 어느 역할이든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지만 분명 가장 원하는 보직은 선발 투수입니다.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될 무한 경쟁에서 선발 자리를 꿰차기 위해 김광현이 맞닥뜨린 과제는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직구와 슬라이더만 갖고도 압도적인 투구를 펼쳐왔지만 강타자들이 즐비한 메이저리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김광현은 올해 직구와 슬라이더의 비율을 7% 가까이 줄이고 변화구의 구사율을 늘렸습니다. 4년 전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단조로운 구종이 약점으로 지적되며 메이저리그 진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재도전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무기를 연마한 겁니다. 한 번의 실패와 팔꿈치 수술을 모두 이겨내고 빅리거의 꿈을 이룬 김광현이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여 선발 투수의 관문까지 뚫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지난해 3월 LPGA 투어 개인 통산 19승을 올린 이후 아직 우승이 없는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내년 시즌 목표를 우승으로 잡고 시즌을 일찍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인비는 출국 전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를 주고 싶어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나가지 않았던 시즌 첫 4개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14위인 박인비는 내년 상반기 중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리우 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연패에도 도전한다는 각오입니다. 박인비 선수의 말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좀 전반기에 내년에는 많은 대회를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8월 전까지 대회들이 많이 좀 몰려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체력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줘야 또 정신력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체력 훈련과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 이제 비거리를 조금 증가시키는데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조금 제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 한국당은 나흘 연속 장외 규탄 대회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조를 자랑했던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자중질환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법 먼저 하자는 제의를 내놔서 논의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 집회 벌써 나흘째인데 어디서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에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장을 마련한 한국당. 벌써 국회 나흘째 국회 안팎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과 당원들은 이대학법 날치기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밖으로 나가 지지자들과 합류해 장외 집회를 벌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형사 고발까지 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규탄대회 직전에는 한국당 원내 부대표단이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가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유튜버의 취재 활동을 막을 권리는 없다면서 출입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했고, 유인태 사무총장은 정당 행사는 묵인해왔지만 결국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고 받아쳤습니다. 모든 집회는 그게 우리 국회 내규 위반이에요. 정당 행사입니다. 자, 그런 정당 행사는 그동안 묵인을 해왔는데 그날도 결국은 우리 조용히 1시간 만에 평화롭게 마치겠다고 해서. 네, 한국당과의 대치는 그렇다 쳐도 이 공조가 굳건했던 4+1 협의체는 이 선거법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죠. 네, 마침표만 남은 분위기였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의 쟁점, 석패율제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선거법 대신 안건 처리 순서를 바꾸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충분히 다시 토론하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합시다. 민생 먼저,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석패율제는 못 받겠다. 급한 대로 민생법안과 공수처 설치 먼저 처리하자 이 말인데 야3당은 선거법 먼저 하기로 오래전에 합의했다면서 발끈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모두 선거제 파투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또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를 한다는 말로 여당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싼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본회의 개최도 또 패스트트랙 법안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이날 오후 청두로 이동을 해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과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또 한반도 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와는 한중일 협력의 틀 안에서 한중 양국의 실질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뚫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대미 압박 성명을 내왔던 북한이 며칠째 잠잠합니다. 네, 즉각적인 도발보다는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담 등 외교전을 지켜본 뒤에 내년 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 내건 연말 시한이 다가오자 대미 압박 총공세에 나선 북한.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선언 이후 고위급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담화를 발표하더니 이달 초에만 7차례나 쏟아냈습니다. 군부와 외무성, 대남기관을 가리지 않은 릴레이 성명은 지난 14일을 끝으로 멈췄습니다. 이튿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만남 공개 제안에 답이 없는 것은 물론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다가도록 끝내 돌파구가 뚫리지 않으면서 곧 열릴 당 전원회의에서 발표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당 전원회의 소집 사실을 일찌감치 공표해놓고 날짜도 의제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다만 일각의 예상처럼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고강도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짙습니다. 다음 주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공을 들여온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섣불리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대북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건 대표의 방중 행보도 눈여겨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남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3국의 어떤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ICBM과 같은 도발을 할 경우에 중국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고 북중 관계 전반이 사실상 경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외교전을 모두 지켜본 뒤 당 전원회의에서 노선을 확정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수술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알아본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5년간 이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정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백내장입니다. 10만 명당 1,127건으로 뒤를 잇는 제왕절개, 치핵, 척추 수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살펴보니 이미 5년 전부터 1위였습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6%씩 늘었는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50대만 돼도 한 10에서 20%, 60대만 돼도 거의 한 5, 60%. 치료 방법은 백내장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또 하나가 유일하게 우리가 완치시킬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고 백내장은 고령화 그런 거에 따라서 늘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9살 이하는 편도 절제술이 많았습니다. 20, 30대는 제왕절개, 40대는 치핵, 5, 60대 이상은 백내장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수술은 유방 부분 절제술이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4.6%나 됩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이 늘면서 전체보다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심장 수술로 3,214만 원이었고 입원을 오래 하는 수술은 무릎 관절 치환술로 평균 21일이 넘었습니다. 33개 주요 수술 건수나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는 곳 근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 통계 자료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33개 주요 수술이 대상으로 OECD가 수집하는 15개 수술과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수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18개 수술을 포함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스키 시즌을 맞아서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등 스키장 안전사고를 주의해달라고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가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병원과 소방서 등의 스키장 안전사고 7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에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였고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 선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소년 선수들에게 죄의식 없이 약물을 판매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 제한 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광역시 구월동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퇴근길 복장 따뜻하게 준비하셨죠? 낮 동안에도 영하권의 체감 온도를 보이면서 종일 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 사이엔 실제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낮 동안에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밤 사이 서쪽 지역엔 눈이나 비도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기 남부와 서해안, 또 충청, 전북 지역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역도 산발적인 눈이 조금씩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하의 추위 속에 이렇게 내린 눈이 얼면서 내일 아침은 곳곳이 빙판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비가 그친 뒤 낮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내일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 영하 4도, 춘천 영하 5도, 대구와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도, 춘천 3도, 대구와 광주가 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에 누그러지겠습니다. 성탄절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충청 이남은 주로 비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 홍남기 부총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